안녕하세요. 안동중앙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 수업을 진행하게 된 장윤석 선생님입니다. 올해 시작부터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수업을 이러한 방식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평가 계획을 비롯해서 올 한 해 역사과 진도에 대해서는 실제 개학을 한 이후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수업 방식은 이렇게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교과서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과서가 다 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사 교과서 10페이지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10페이지에 고대 국가의 지배체제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에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면 부여와 고구려의 지배체제, 이 내용이 나오네요. 부여하고 고구려. 우리 부여와 고구려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도 다 한번 수업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뭔가 만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은 부여와 고구려의 왕권이 점차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에서 이 사진을 보면 부여에서는 여기 이게 말 그림, 여기 소 그림, 돼지 그림, 요 개 그림의 깃발이 보이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이 네 부족장들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이 네 개의 부족장들을 사출도라고 부른다고 배웠는 기억이 날 겁니다. 이 네 개의 부족장들이 왕한테 흉년이 들었으니 왕은 책임을 지시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반면 오른쪽에 고구려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고구려에서는 이 위에 하면은 정복 활동을 하는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인 것 같고 밑에는 왕위를 물려주는 모습인데 왕위 세습, 누구한테 세습을 하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 당연히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부자 세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전형적인 중앙집권 국가의 틀이 등장하는 편인데 부여는 그렇지 못하네요. 선생님이 여기서 간략히 판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판서를 해보면 중앙집권적 국가의 특징,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의 특징. 대략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는 기본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었다. 두 번째는 정복 활동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세 번째가 율령 반포, 법령이 반포되었다는 뜻이죠. 네 번째가 불교 수용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불교 수용. 이 네 가지 요소를 확립해야지만 우리는 중앙집권 국가가 되었다 하는데 부여는 중앙집권 국가가 못 되었죠. 그렇지만 훗날 고구려는 중앙집권 국가의 네 가지 틀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삼국시대를 배울 텐데 삼국시대에서는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은 어찌되었든 이 네 가지의 형태가 다 등장하게 되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해 나갔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배워나갈 내용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부여는 왕권이 약했으며 고구려는 왕권이 강화되었다. 이런 내용을 선생님이 여기 판사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11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페이지 내용을 보면 연명체에 기초한 국가가 성장하다 했는데 연명체에 기초한 국가에서 종소리가 들리네요. 잠시만 좀 끊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선생님하고 수업 때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겁니다. 이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우리나라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주는 유물이기도 하죠. 특징은 여기 있네요. 아랫부분이 둥글고 몸체 가운데에 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청동기 시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밑에서 선생님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문화의 전개에서 선생님이 되짚어 줄 거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순으로 발전했는데, 구석기 때는 뗀석기를 썼다. 뗀석기, 돌과 돌을 떼어낸 석기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주목도끼. 이거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리고 뗀석기, 돌과 돌을 떼어냈고 이동생활을 하며 동굴이나 바위 근을 생활했다. 중학교 때도 여기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막집이라 하는 곳에서도 살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만 년 전부터는 신석기 문화가 출현했는데, 신석기 문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농경과 목축이죠. 농경과 목축을 했다 하면 이것은 정착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신석기 시기 때 또 특징이 나오네요. 씨족 단위 생활을 하였다. 씨족 단위 생활을 하였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때부터 공동의 조상을 가진 공동체끼리 모여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신석기 시대 하면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유물,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주목도끼, 구석기,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유물을 눈에 익혀둬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구석기, 신석기 때까지는 평등사였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다음 청동기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청동기 때부터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한번 봐야겠죠. 청동기 때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청동기,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네요. 그 과정에서 이제 청동기 시기부터 일단은 계급이 발생하였고, 계급이 발생하였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군장이라 하는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었네요. 군장. 아직까지 왕이라 하는 호칭은 없죠.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의 틀은 아직까지 등장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원의 시작, 고조선, 기원전 2013년경부터 고조선이 성립하였다 나오네요. 고조선. 여기서 우리 고조선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유물, 책에서는 두 가지만 설명되어 있네요.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여기에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위에 사진에서 보이죠?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라고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있는 미송리식 토기까지 실제 우리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주는 주요한 유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적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요 일대, 여기 주황색 부분으로 표시된 일대로 보면 되겠죠. 고조선이 성립하였고, 우월한 한웅 집단이 여러 세력과 결합하여 성립하였고, 단군 왕급, 단군이라 하는 용어는 종교적 지도자를 의미하죠.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그래서 고조선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였다. 재정일치, 한 사람이 정치와 종교를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4세기경 중국의 연나라와 겨룰 정도로 성장해 가다가 이후 부왕과 준왕 등의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고조선에서도 왕이 있었네요. 그 아래는 상대부 장군 등의 간직도 있었다 하네요. 그리고 고조선에서는 이 8가지 법이 있었다 하네요. 8가지 법이 있는데 그중 일단은 3가지 정도가 지금 남아서 내려오는데, 이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노동력과 사유재산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하는데, 고조선의 8조법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이 나오네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 점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당연히 노동력을 중시하였다. 노동력을 중시하였다 하는 점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 내용에서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여기서 교과서에 설명한 한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서는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노동력을 중시하였고
노비로 삼는다. 이 점에서 바로 사유재산을 중시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점에서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경에 중국에서 한 사람이 넘어왔죠. 위만이라 한 사람이 고조선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 중국 사람이 결국 우리나라 땅에 와서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만과 그 후손들은 중국의 한나라를 비롯해서 주변 대립하면서 주변 세력들을 제압해 나가면서 고조선의 명맥을 그대로 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역사의 일부로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역사적 공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이후 그렇지만 위만 조선 때부터 선진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중개 무역을 통해서 고조선은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고조선은 결국에는 한나라 유명한 왕이 있죠. 기원전 108년경에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쳐들어와서 고조선을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여. 고조선이 무너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일단은 여기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 설명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부여를 비롯해서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마한, 변한, 진안을 통틀어서 사만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각 나라들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읽고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밑에 연맹체 국가들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이 교과서 12페이지 셋째 줄, 특히 고조선의 유민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 이 지역 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으며 고조선 유민들이 고조선이 멸망한 시점부터 해서 남쪽으로 내려왔겠죠. 그리고 고조선의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등 여러 나라가 성장했는데 이 중 중앙 집권적 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여기 고구려 한 나라만 있습니다. 그 점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고 부여의 특징들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사출도를 비롯해서 독자적인 지배력, 집단은 왕이 다스린 중앙과 함께 여러 부족의 연맹을 형성하였다 하는데 선생님이 일단은 여기 여러 나라의 통치체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 책을 읽고 한번 잘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이 한번 이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여기 부여, 동해, 사만 여기에 나오는 삼국지, 위서동의전 이 사료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거는 잘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료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주작하면 옥조와 동해, 고구려 아래 옥조와 동해는 따지고 보면 고구려한테 상당히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병합된 나라들인데 이 나라에는 역시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읍군 삼노락하는 군장이 다스렸습니다. 옥저와 동해에는. 그런데 읍군이나 삼노가 여러분들 밑에 사만사해에서 군장들 신지, 읍차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이쪽에 선생님 표시를 하겠습니다. 옥저와 동해에서는 읍군 삼노, 그 다음에 사만사에서는 신지와 읍차라는 군장이 있었는데 서로 이 두 가지 명칭이 혼동되면 안 되겠습니다. 요 점을 봐주고 사만사의 주된 특징은 여기 책에도 나오네요. 사만사에서 사만은 마한, 변한, 진안을 통틀어서 사만을 부르는데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소도에서 종교 의례를 주관하였다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소도는 신성구역입니다. 소도에서는 정치적 지배자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힘은 천군이 제사장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만사회는 재정일치사회가 아니라 재정분리사회였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만이 훗날 마한 지역은 백제에게 통합당했고 진안 지역은 사로국이 신라의 전신이죠. 그리고 변한이 훗날 가야연맹으로 발전하게 되는 내용은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다 배웠던 내용이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3페이지 보죠. 삼국과 가야의 성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삼국, 우리 고구려 건국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부여에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 내려왔던 부여의 왕자 주몽이 세웠던 고구려, 이주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이 좁은 지역에 건국하면서 발전해 나갔죠. 중앙집권 국가로 이제 틀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복 활동부터 초기에는 오부족 연맹체로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왕의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고구려도 왕 아래 각각 사자, 조의, 선인이라는 관리들이 있었고, 백제에서도 역시 주몽의 아들이었던 온조가 내려와서 유민들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성립한 나라죠. 하남 위례성을 수도로 삼았다 하는데, 하남 위례성이 오늘날로 치면 한강 인근으로 보면 될 겁니다. 마한의 소국들을 제압하면서 성장하였다. 그리고 신라 사회를 한번 살펴보면, 신라에서는 4세기 전반까지 박석김 씨가 왕위를 배출하였다. 이 점만 봐도 왕권이 강하지 않았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겠죠.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 하니까 강력한 아직까지 전제 왕권은 구축되지 않았다 하는 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신라에서는 왕이라 하는 호칭도 안 썼네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6세기경에 대해서 지정왕 때 왕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변환지역에, 여기 변환지역에 초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것이 여기 김해의 금강가야였습니다. 금강가야. 그런데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곳이 바로 여기 고령의 대가야로 세력이 넘어가게 되는데, 교과서 2페이지를 보면 3세기경에 김해의 금강가야가 연맹을 주도했다. 그런데 금강가야는 5세기경 신라를 지원한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쇠퇴했다 하는데, 이때 고구려 군대가 신라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러분들 수업 들었을 겁니다. 일단은 강개토대왕의 군대가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들을 무찔러 주로 신라에 구원군을 보냈었고, 그 구원군들이 금강가야까지 습격을 해서 금강가야에 상당히 막대한 타격을 줬는 것이 역사적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강개토 대항능비에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하여 금강가야가 큰 타격을 입고, 그때부터 세력권이 고령의 대가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가야의 멸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야의 세력권이 정기 가야연맹 금강가야에서 후기 가야연맹 대가야로, 고령 쪽의 대가야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면 되겠고, 결국에 이 가야 역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삼국의 고구려의 제가희, 백제의 정사회의, 신라의 합의회의, 이 사료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꼭 읽고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팁을 주자하면, 이 사료의 공통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국왕이 국정의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었으며 회의 구성원 중의 한 명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마디로 삼국의 귀족회의였는데 아직까지 왕권이 완전히 강화된 전제 왕권이 등장하지 않았을 시기 때 삼국에는 이러한 각 나라만의 귀족회가 있었다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이 사료를 읽고 내용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대 돼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삼국이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완전히 발돋움해가는 과정을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오늘까지 수업한 내용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삼국지, 위서동의전, 삼국유사, 신당서 각 사료들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도 선생님들이 이 책에 나오는 사료를 상당히 인용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낯설겠지만 당분간 선생님의 이러한 수업 방식을 좀 이해해주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잘 따라와 주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차시 수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다음 2차시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